이에 고인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40년간 곁을 지키며 희생해온 맏며느리 박정순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변호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잉크처럼 번지며 방 안의 시간을 정지시켰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지? 내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와? 고개를 들자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붙잡고 형님, 어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눈물 짓던 그들이었죠.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한테 전부 다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막내 동서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라도 된 듯 얼어붙었던 공기가 순식간에 탐욕의 열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픔과 감사를 연기하던 가면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제가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명절마다 허리가 휘도록 전을 붙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린 그 기나긴 세월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형수님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막판에 노망이라도 드셨나? 결국 시동생 이철민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금방이라도 제 멱살을 잡을 것처럼 핏발선 눈으로 저를 쏘아붙였죠.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가 우리 이씨 집안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고 들어? 당신, 우리 어머니 옆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그 유언장 이리 내놔. 이건 무효야, 무효. 굴러먹던 말뼈다귀.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40년을 뼈 빠지게 일해도 나는 결국 이 집안의 이방인이었구나. 그들의 필요에 의해 잠시 머물다 가는 외부인이었을 뿐이구나. 제 40년 세월이 저들의 고함 소리 한마디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68,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낡은 한옥에서 40년을 꼬박 살아냈습니다. 18배 시집와 남편 얼굴보다 부엌 아궁이를 더 많이 보고 살았죠. 저희 시댁은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이라 명절이며 제사며 행사가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 며칠 밤낮으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종일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다 보면 무릎이 쑤셔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우리 집안 장손인데 어쩌겠냐며 등을 토닥여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남편마저 5년 전 몹쓸 병으로 제 곁을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무뚝뚝하고 엄하셨지만 늦은 밤 홀로 전을 부치는 제 등 뒤로와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아가, 내 고생 내가 다 안다. 이 고생한 거 언젠가는 다 복으로 돌아올 게야.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새벽 주무시던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긴 잠에 빠지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셨죠. 장례를 치르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오래된 한옥집과 얼마 되지 않는 땅.
그리고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을 오직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저 맏며느리 박정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의 의미, 그 진실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밝혀집니다.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효야.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셨어. 형수가 옆에서 살살 꼬드겨서 받아낸 게 틀림없어. 고요를 깬 건 둘째 시동생 이철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형수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돌아갑니다 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본색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의 아내 그러니까 동서 역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형님이 이 집에 계속 머무신 게 다 이걸 노리고 그런 거였어요? 어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40년 세월이 어머님을 향한 제 진심이 유산을 노린 계획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들까지 가세해 저를 사방에서 몰아세웠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때 같았죠. 오빠도 없는데 이제 형님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생한 건 아니까 우리가 위로금 조로 좀 챙겨 드릴 테니 유산은 포기하세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라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루 3번 약을 챙기고 밤새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낸 게 저인데 그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 번 비추는 게 전부였으면서 이제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들이 제 앞에 뻔뻔하게 내민 유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미리 준비라도 해온 듯 도장을 찍으라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서 저는 어머님이 제게 왜 모든 걸 남기셨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나면 이들이 저에게 어떤 짓을 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게 당신의 마지막 힘을 빌려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혼자 남을 며느리가 이 험한 세상에 발 딛고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이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남기셨던 말씀이었죠. 아가, 내가 저기 자개장 깊숙한 곳에 내게 줄 것을 넣어뒀다. 내가 가고 내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때 꼭 열어보거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어머님의 방으로 향했죠. 뒤에서 어딜 도망가 하는 시동생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자개장을 열자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낡은 목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반지꼬리보다도 작고 낡은 함이었습니다. 목함을 들고 나와 굳게 닫힌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돈이나 땅 문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빛바랜 사진 몇 장과 곱게 접힌 편지 한 통, 그리고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가 들어있었죠. 제 앞으로 쓰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어머님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물과 함께 번져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정순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먼저 간 내 남편 목까지 이 늙은이를 보살펴준 내 정성을 어찌 말로 다 갚을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은 내가 죽고 나면 필시 너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할 것이다. 내가 아는 내 자식들은 그런 위인들이니 이 재산은 그 뻔뻔한 자식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어 너에게 남기는 것이니 부디 내 이름으로 된 내 삶을 살아다오. 함께 넣어둔 열쇠는 시내 중앙상가 2층에 있는 낡은 우리 상사 사무실의 열쇠다. 그곳에 내가 너를 위해 수십 년간 준비해온 진짜 선물이 있단다. 그리고 이 어미가 내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기회를 주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음의 빚이라니요. 저는 어머님께 받은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제 인생을 되찾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각서와 펜을 들고 기다리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그리고 어머님의 모든 것은 이제 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장 못 찍어 드립니다. 제 단호한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게 미쳤나? 형님이 진짜 우리를 등지시겠다. 온갖 막말이 오갔지만 저는 묵묵히 편지와 열쇠 꾸러미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길로 곧장 버스를 타고 시내 중앙상가로 향했죠.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상가 2층 우리 상사라는 팻말이 붙은 낡은 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곳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열쇠 꾸러미에서 맞는 것을 찾아 문을 여니 먼지 쌓인 쾌쾌한 냄새와 함께 작은 사무실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하나와 낡은 철제 캐비닛이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죠. 여기에 대체 뭐가 있다는 걸까? 의아해하며 캐비닛을 열어본 저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계부 수십 권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첫 장은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바로 그 해였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40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의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쌀 한 가마니 값, 밭에서 거둔 배추 값 같은 것들 옆에 다른 색깔 펜으로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명절 노동 3일 50만 원, 정순이 김자 노동 200포기 100만 원, 정순이 제사 준비 1일 20만 원. 어머님은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모든 노동의 가치를 그날의 시세에 맞춰 돈으로 환산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장에는 그 총액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박정순에게 진 빚 총액 4억 7천만 원. 이자는 계산할 수 없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유산은 제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품삯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법이 외면하는 며느리의 가사 노동을 그렇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캐비닛을 가득 채운 가계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이었고 어머님이 제게 남겨주신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저는 가계부 몇 권을 가방에 챙겨 곧장 어머님의 유언장을 집행했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가계부를 넘겨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몇 번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모두 며느님께 남기고 싶다고요. 자식들이 소송을 걸어올 것을 대비해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것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법적으로도 며느님의 기여분을 입증할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등 뒤에 천군만 말을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끄럽게 싸우며 진흙탕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죠. 그날은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당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 시동생 이철민의 괴롭힘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내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동네방네 제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여자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죠.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기름 냄새와 음식 익는 소리로 집안이 떠들썩했을 시간. 하지만 그날 밤 저희 집 부엌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는 대신 홀로 거실에 앉아 어머님이 남기신 낡은 목함 속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깎아머리 남편과 수줍게 찍은 결혼사진, 첫 아이를 낳고 어머님과 함께 기뻐하던 날의 사진,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를 부축해 주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사진 속 제 모습은 언제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박정순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살아본 기억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시동생이 보낸 것이었죠. 내일 아침 일찍 차례 지내러 갈 테니 마지막으로만 며느리 노릇 똑똑히 하슈. 제사상 비어있기만 해봐. 협박과 조롱이 섞인 문자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마지막 며느리 노릇 똑똑히 해주마. 당신들이 평생 잊지 못할 상을 차려주마.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절 전날 밤을 보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과 기대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4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갈 그날 아침이 어서 오기를 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똥이 트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아침 약속이나 한들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동생 이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형수 제정신이야. 집에서 기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 차례상 아직 차리지도 않은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대청마루였습니다. 매년 온갖 음식으로 화려하게 채워졌던 차례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작은 찻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지금 우리랑 해보자는 거지. 동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악을 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해보자는 겁니다. 아니, 이제야 제 권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당신들의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형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 없이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돈과 집이 아닙니다. 제 이름과 제 인생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이제 더는 당신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박정순이니까요. 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당황과 경계심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찻상 위에 서류 뭉치와 낡은 가계부 몇 권을 올려놓았습니다. 시동생이 당신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라며 달려들려 하자 변호사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고 이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정순 여사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 원장의 효력에 대해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니 어머님께서 남기신 또 다른 유산을 공개해야겠습니다. 변호사는 가계부 한 권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추석, 맏며느리 박정순, 명절 노동 3일, 당시 시세 적용 30만 원, 1995년 김장, 배추 300포기 노동, 당시 시세 적용 150만 원. 변호사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질수록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나오지 못했죠.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난 40년간 며느님의 모든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총액이 자그마치 4억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며느님께 진 빚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기여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유산은 보상이자 당연히 받으셨어야 할 정당한 대가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동생 이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다른 식구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어머님의 깊은 지혜 앞에서 산산조각난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하나둘씩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저와 변호사, 그리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시동생을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40년 된 낡은 한옥에는 거짓말 같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홀로 대청마루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 사람들의 소리로 발 디딜 틈 없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텅 비어버린 공간이 주는 허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이 거치고 난 뒤 찾아오는 고요함, 마침내 되찾은 평화에 가까운 감각이었죠.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젊은 날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부엌, 밤새 전을 붙이다 멍하니 바라보던 창문, 남편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방들, 그 모든 공간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생했다, 정순아. 이제 정말 떠나도 괜찮다라고 제 자신을 다독여 주었을 뿐입니다. 그 집과 땅을 처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이제야말로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제 손으로 넘기는 듯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었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윤슬이 부서지는 풍경이 보이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는 그런 곳이었죠.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며 해변의 모래를 다듬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40년 묵은 응어리들도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고 나서는 무작정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래 교실, 뜨개질반, 스마트폰 활용 교육까지. 맏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진짜 박정순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특히 노래 교실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나면 가슴속 깊은 곳부터 후련해지는 기분을 느꼈죠. 그곳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살아왔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찻집에 앉아 몇 시간씩 수다를 떨고 날씨 좋은 날에는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가 아닌 오롯이 제 이름으로 불리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는 68의 나이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래 교실에서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할 일이라고는 회원들 회비를 걷고 간식을 챙기는 소소한 일이었지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명함을 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쇄소에서 노래교실 총무 박정순이라고 적힌 빳빳한 명함을 받아 들던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한 직함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제 힘으로 얻어낸 제 사회적 이름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먼저 간 남편과 어머님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바다로 나가 조용히 두 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보고 계시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켜봐 주신 덕분에 어머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내 인생을 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잊고 지내는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닮아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